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술 외에 다른 것도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기술로만 얘기하다 보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면 스피드 팩토리 하겠다는 독일 공장을 보고 아디다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600명을 10명으로 줄였다는 것밖에 안 보는 거거든. 즉 뭐예요? 사람 줄인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장을 더 키워서 어떻게 보면은 공장을 더 키워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들도 더 충원하겠다라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력 강화하라니까 사람 줄여서 경쟁력 강화한다는 건 그거는 옛날식 구시대적인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현장 분들이 분명히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우리 뭐 경쟁력을 높입시다 해가지고 우리 이런 시스템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하면은 현장 분들은 야 이제 내가 자리가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망가지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 돌아가겠어요? 분명히 얘기하겠죠. 아, 이거 왔더니 이거 제대로 안 맞는다. 이거 분명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겠지. 어느, 어느 사람이 자기 자리 없어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아, 이거 잘 됩니다라고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경영진하고 현장과 괴리가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은 사양길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서로가 불신이 쌓이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 사례는 두 번째 사례로 스타벅스를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스타벅스가 뭐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해서 뭔가 경쟁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항상 저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많이 해요. 등유 얘기를 많이 해요. 화공과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화공과를 나온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등유가 언제 발명됐습니까? 하면 이제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등유는 1854년에 캐나다 출신의 미국인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발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등유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오일이라는 게 있어서 산업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등유가 발명된 이후에도 오일이 산업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때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석유고 이때는 무엇이었을까요? 등유가 발명되기 이전에 오일은 석유가 아니라 고래 기름이었어요. 고래 기름. 어떤 고래가 있냐면 이 그림이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래가 있어요. 얘 머리가 몸의 3분의 1 정도가 돼요. 머리가. 여기에는 2000리터의 기름이 있었어요. 무슨 고래? 향유고래가 있었어요. 얘를 잡으러 다니는 포경선이 전 세계에 엄청 많았어요. 미국만 1800년도에 1850년도 이때 700척 이상 됐어요. 미국만. 이 기름들이 어디에 쓰였느냐? 등유도 마찬가지고 고래 기름도 다 어디? 유럽과 미국의 집과 거리에 불을 켜주는 데 쓰였어요. 고래가 많이 잡히면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또 다른 영향이 있었고
석유가 많이 난 뭐 영향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산업에 영향을 줬었어요. 그래서 이 고래, 이 향유고래를 잡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소설을 쓴 게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백경이라는 소설로 나왔죠. 백경. 왜 백경이냐면 이 향유고래는 나이가 먹으면서 껍데기가 하얗게 돼가지고 하얀 고래라 해가지고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는 소설이 나왔어요. 1971년 시애틀에서 세 명이 커피 원두를 도매하는 상점을 하나 차렸어요. 상점을 차리면서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많이 뭐 생각을 했겠지만, 맨 처음에는 피코드라는 이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코드. 이 피코드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 모비딕 매니아가 한 명이 있었어요. 모비딕의 매니아. 이 모비딕의 매니아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모비딕에 나오는 그 포경선 이름이 뭐냐면 피코드였어요. 그래서 피코드였는데 이 피가 뭐 별로 그렇게 영어로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상호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호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 수소문을 했어요. 시애틀 쪽에서 좋아하는 그런 상호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수소문을 했더니 ST로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ST. 그래서 뭐 스토보루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모비딕의 매니아였던 한 친구가 저 피코드의 1등 항해사 이름이 누구였냐면 스타벅이었어요. 스타벅. 그래서 이 스타벅의 세 명의 그 복수형을 넣어서 스타벅스라는 이름도 하나의 예비명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 스타벅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스토리로 전해진 거니까 뭐 제가 확인을 거기까지밖에 못한 거고, 하여튼간에 이 스타벅스는 1971년부터 원두를 주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 원두상에 자주 놀러 왔던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였냐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워드 슐츠가 맨 처음에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이 원두를 분쇄하는 분쇄기를 팔러 다니는 사람인데, 와서 이 스타벅스에 와서 야 우리 원두도 내려서 팝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세 명의 동업자는 노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뒤편에서는 맨날 원두를 내려서 마셨던 것 같아. 이 하워드 슐츠가 그 스타벅스의 원두 커피를 맛을 보고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 출근을 하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경영난으로 스타벅스라는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다 하워드 슐츠가 그거를 샀어요. 사서 스타벅스에서 장점이 뭐냐면 원두가 아니라 커피였거든.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구매하고 1976년인가 파이코 프레스 마켓이라고 시애틀에 보면 그 어시장 앞쪽에서 전문적인 1호점을 내면서 거기에서 원두 커피를 팔고 그게 글로벌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의 커피가 나오게 되는 그 시작점부터 글로벌화를 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스타벅스에서는 주요 인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경영을 넘기고 아마 다른 일을 하고 그러던 순간이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초반. 2000년도 초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는 웰빙 바람이 불었어요. 세상에 웰빙 바람이 불면서 가장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게 어디?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같은 데가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이 줄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2005년 되니까 이제 맥도날드가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파산 직전까지 가니까 이 맥도날드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스타벅스를 받겠죠. 그래서 스타벅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들하고 다른 점을 발견했고, 스타벅스는 뭘 파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우리는
커피라고 얘기하지만 스타벅스에서는 커피를 판다고 안 하죠. 무슨 정신을 판다, 무슨 공간을 판다 이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다른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벅스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였던 맥도날드가 그걸 보고 커피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킹을 했겠죠. 2005년에 그런 식으로 스타벅스에 벤치마킹을 했던 맥도날드는 이런 패스트푸드는 2007년이 되니까 매출이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스타벅스는 어떻게 반대로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어요. 매출과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이제 스타벅스는 어떻게 이제 다시 스타벅스도 2005년도에 맥도날드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빡 든 거예요. 솔직히 새끼 호랑이들 키운 거 아니에요. 2005년도에 패스트푸드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긴급하게 하워드 슐츠를 다시 콜했어요.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07년 말에 와서 하워드 슐츠가 쭉 바뀌었죠. 조사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스타벅스가 고유의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스타벅스가 아니라 완전히 뭐 패스트푸드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평을 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들어가는데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보통 스타벅스 하면은 은은한 커피 향이라든지 뭐 그런 향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들어갔는데 버터로 굽는 빵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 말해서 뭐야? 빵집인지 스타벅스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2008년 2월에 미국에 700 몇십 개 되는 그 점포를 문을 하루 싹 닫아버려요. 다 클로즈 시키고 뭐로 하느냐? 교육을 시켜요. 가장 먼저 바리스타 교육부터 시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원두 사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로스팅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해서 스타벅스의 커피는 표준화, 어느 점포에 가든 맛이 거의 같은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빵을 못 만들게 하고 다른 데서 만든 거를 사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들어와서 공간을 팔고 정신을 판다는 데인데 빵집 향이 나면 뭐겠어요? 그건 정신을 일단은 산만하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은은한 향, 커피 향이라든지 은은한 그런 공간에 맞는 그런 향을 만들기로 했었고 또 한 가지 하워드 슐츠의 친구가 그 색스폰 연주자 케니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케니지가 자기의 음악을 마음대로 틀어라 스타벅스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공간이 생겼고 이제 향이 있어요. 은은한 향이 있고 공간에 케니지의 색스폰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포, 미국에 있는 모든 점포의 커피 맛은 동일하고 그러니까 2008년 말부터 다시 스타벅스가 매출과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스타벅스를 보면은 저도 스타벅스 커피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커피나 저 커피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스타벅스는 참 좋은 기업 이미지로 제가 생각되는 거는 2008년 2월에 문을 700개 되는 문을 미국에서 다 닫았어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2018년 10년이 지난 18년 5월인가 교육을 한번 했어요. 어떤 교육을 했어요? 그때도 문을 다 닫았어요. 미국에 한 800 몇십 개 되는. 왜? 그때는 어느 한 점포에 그 흑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흑인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앉아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인종차별 문제가 번지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점포를 싹 문을 닫고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바로 인정하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문화를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스타벅스를 보면은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가 경쟁력을 잃었다가 다시 경쟁력을 찾았어요. 무엇으로 찾았어요? 기술로 찾은 거 아니거든요. 아디다스처럼 자동화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찾았어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사람. 한마디 말해서 그 핵심 가치, 자기 기업이 갖는 핵심 가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로 경쟁력을 가졌어요. 경쟁력이라는 그 자체는 꼭 기술로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프로세스, 사람, 이 모든 게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도 기술만 포커스하지 말고 그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같이 보면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